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다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가 될 텐데요. 너무 심한 다이어트는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다이어트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만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음만 몸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습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이 비만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많은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비만한 사람을 보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3명 중 1명이 비만 인구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흔해졌다. 비만은 결국 섭취하는 에너지에 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은 것이 원인입니다. 현대인의 식사를 보면 과거에 비해 고열량 식이, 바쁜 일상으로 인한 불규칙하고 잦은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사로 불균형된 과잉의 칼로리 섭취가 늘었습니다. 또한 편리해진 환경, 자식 생활 패턴, 운동 부족으로 인해 일상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줄어 비만의 유병률이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통해 비만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체중 관리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비만은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 1, 2위인 심내혈관 질환과 암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면무호흡증, 하지정맥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만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기 싫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반대로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기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이자 우리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바로 생활 습관이다.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다든가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등의 평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비만 치료법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침 없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전체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고 운동요법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같이 본인의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요법으로는 자극조절 기법, 보상 기법, 자기관찰 기법 등이 있는데 이는 요요 없이 지속적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비만.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정호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면 무조건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 마른 비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좀 살집이 있더라도 비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방법으로 살을 빼는 건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신정호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비만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 비만을 좀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만을 단순히 살쪄서 외모가 보기 싫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비만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는 상태이자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각인되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36개 회원국 가운데 34개국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으로 집계되었고 회원국들의 비만 인구 비중이 2010년 21%이던 것이 2016년 2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비만과 그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국가별로 기대 수명이 0.9에서 4.2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생산성 저하 및 손실액, 간병비 등의 손실 비용은 11조 4천여억 원으로 그해 국내 총생산의 0.7%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비만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을 전 세계적인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정의하였고, 세계비만연맹 WOF에서는 비만을 만성적으로 재발하고 진행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네. 네.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인 것도 아니고, 그쵸. 또 이제 말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비만이랑 조금 다른데, 비만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비만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고요. 신체 구성에 필요한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흔히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인데요. 이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5가 초과할 경우 비만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지방이 많을 경우 체중도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체지방량과 체중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을 경우 체지방량은 정상 수준이어서 사실이 비만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근육량이 적을 경우 체중은 정상 범위라 할지라도 체지방량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마른 비만은 운동이 부족하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반복하여 요요 현상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게 되고, 마른 비만일 경우 근육량과 피하 지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체지방 중에 내장 지방은 많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25를 초과할 경우 이제 비만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비만인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나요? 네, 비만의 유병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을 때 2016년에 남성은 42.3%, 여성은 26.4%, 전체적으로 34.8%가 비만에 해당하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비만율은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지만 남성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뿐 아니라 연령별 비만의 유병률도 다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30, 40대에 비만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20대는 10%대로 아주 낮고 60대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의 발생에 생활습관, 사회 경제적 위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호르몬 변화 같은 신체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비만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또 그만큼 운동을 또 안 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크게 1차성 비만과 다른 약물이나 질환에 의한 2차성 비만으로 나뉩니다. 1차성 비만의 원인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에 비해 적은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그 남는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쌓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고열량 식이, 패스트푸드 위주 식사 등의 잘못된 식이습관과 자식생활, 운동 부족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현대인의 비만 증가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뒤에서도 다룰 소화 비만이나 호르몬 변화에 의한 여성형 비만,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장내 비만 세균 등도 1차성 비만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질환에 의해서도 비만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비만의 원인이 될까요? 2차성 비만을 유발하는 질환들을 살펴보면 크게 유전 및 선천성 장애, 약물, 신경 및 내분비 질환과 정신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약물에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우울증 약 등의 정신과 제제약들, 그리고 일부 고혈압, 당뇨약 및 피부과 약물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에 장복하는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로 POMC, MC4R 등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유전의학의 발전으로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등의 실제 의료 환경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본인이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생활 습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만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쿠싱 증후군, 성장 호르몬 결핍 등이 있습니다. 표에 보듯이 각각의 질환들은 체중 증가뿐 아니라 특징적인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병의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소아비만과 성인비만입니다. 그 소아비만과 성인비만이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생활 환경이 편리해지고 활동량이 부족하고 열량 소비가 감소한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열량 섭취가 증가하여 소아 청소년 비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 비만과 성인 비만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는 정상이나 세포수가 증가하는 증식형 비만, 수는 정상이나 크기가 커지는 비대형 비만, 수와 크기가 늘어난 혼합형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서 지방세포수가 증가하는 시기는 임신 말기 3개월간, 생후 1년간, 사춘기 등 3기가 있습니다. 소아 비만에서는 증식성 비만이 많고 성인이 되어 시작되면 비대성 비만이 많은데 체중이 감소하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감소하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아기에 시작되어 성인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혼합형 비만이 되는데 이는 중증 비만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네. 이처럼 소아의 비만은 성인 비만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재발하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소아 비만의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소아 비만의 진단 기준은 성인과는 다른데요.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성별, 연령에 비교하여 85에서 94 백분위수이면 과체중군으로 95 백분위수 이상 혹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둘째, 비만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성별, 연령별, 신장별 체중 50 백분위수를 표준 체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즉 표준 체중에 비해 어느 정도 체중이 많은가를 보는 것인데 20에서 29%는 경도 비만, 30에서 49%는 중등도 비만, 50%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비만도에 따른 유병률을 보시면 지난 10년간 그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 비만으로의 이행과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도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소아 비만은 영아기 5에서 7세, 사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50% 이상이 6세 이전에 시작됩니다. 1세부터 6세까지는 신장이 체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므로 비만의 대부분이 호전되나 3세경부터 발생한 비만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 소아 비만으로의 이행률이 6개월 때에는 14%에 불과하나 6세에는 25%, 7세 이상에서는 41%, 10에서 13세에서는 70%로 비만아의 연령이 증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소아 비만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 비만과 어떤 관리법도 다를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죠? 네, 소아 비만의 경우는 소아는 계속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특별한 체중 조절과 관리를 요합니다. 성인 비만 관리법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성인에서 치료는 체중 감량의 목적이 있지만 소아 비만은 체중 감량이 아닌 비만도 감소의 목표가 있습니다. 즉 체중 변화가 없어도 키가 커지면서 비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둘째, 소아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비만 치료에서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갖도록 인식과 실천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셋째는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저칼로리 요법은 시행하지 않고 약물 요법 역시 원칙적으로 비만아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질량 지수에 따른 비만아의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키 성장에 의해 비만도가 해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2에서 7세와 7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비만 정도에 따라 또 합병증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체중 유지 혹은 체중 감량을 위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해야 할 비만에 의한 합병증도 조금 다른데요. 성인보다 좀 더 주의를 요하는 것이 시민성의 정신적 장애입니다. 비만은 놀림, 따돌림, 자긍심의 감소와 같은 정서적인 악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만한 여아의 경우에는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체중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정형외과적 문제를 보면 소아청소년기엔 성장판이 열려 있고 연골이 미성숙하여 과체중을 감당하기엔 부적절하여 성장판의 손상,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골연골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소아비만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부모님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남성형 비만과 여성형 비만입니다. 이제 똑같은 비만이어도 또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나 봐요. 네, 그 남성형, 여성형 비만의 구분은 체지방 분포에 의한 분류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비만은 주로 복부와 체간부에 지방이 축적되므로 중심형 비만, 상반신 비만 혹은 생긴 모습에 따라 사과형 비만이라고도 불리고요.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비만은 주로 둔부와 대퇴부에 축적되므로 말초성 비만, 하반신 비만 혹은 서양 배형 비만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허리와 둔부의 둘레비를 측정하여 그 둘레비가 높은 경우를 상반신 비만, 낮은 경우를 하반신 비만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남자에서 1.0, 여자에서 0.8 이상이면 상반신 비만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중 남성형 비만은 남성형 비만인 중심형 비만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합병증이 잘 생기므로 더욱 경각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내장형 비만과 피하지방형 비만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CT 촬영으로 복부의 지방 분포를 분석해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복강의 내장 주변에 지방이 저장되는 내장 지방형 비만과 복벽에 피하 지방으로 저장되는 피하 지방형 비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장형 지방과 피하 지방 비율이 0.4 이상이면 내장형, 이하이면 피하 지방형 비만이라 합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은 앞서 말씀드린 남성형 혹은 상복부 비만과 성격을 같이 하고 피하 지방형 비만은 여성형 혹은 하복부 비만과 성격을 같이 합니다. 내장 주위에 저장된 중성 지방은 쉽게 분해되며 그 분해 산물인 유리지방산이 혈중에 증가하고 문맥을 통해 바로 간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는 간의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어 대사 질환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질 대사 이상을 쉽게 초래하여 대사성 합병증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비만인가 아닌가 또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체질량 지수를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내가 비만인지 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만은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이므로 체내 지방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방량을 측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중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18.5에서 23까지가 정상, 23에서 25는 위험 체중, 25 초과는 1단계 비만, 30 초과는 2단계 비만, 즉 고도 비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의 기준이 되는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정확하고 일정한 측정 위치가 중요한데요. 옆구리에서 갈비뼈 가장 아랫부분과 골반 가장 윗부분의 중간에서 측정합니다. 이런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의 조합에 따라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는 달라지는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어도 복부 비만이 있다면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만을 진단할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체질량 지수하고 허리둘레만 측정하면 되는 건가요? 체질량 지수는 신장과 체중만, 허리 둘레는 이제 복부 비만만 평가하는 것이므로 전체 체중을 구성하는 기질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헬스장 혹은 이제 병원에서 종종 측정해 보셨을 체지방 측정기인 생체 전기 저항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 지방과 근육에서 전기가 서로 다르게 흘러 전기의 흐름 차이를 이용하여 지방 비율을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네. 한 번씩은 보셨을 결과지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 간편하게 체지방량, 근육량, 수분량, 제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 수분량에 따라 오차가 커지므로 검사 전 음주, 이뇨제
이뇨제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체지방률에 따라 남자는 25%, 여성은 30%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만을 꼭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비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인데요. 우리가 이제 암 예방법 얘기할 때 네. 이제 체중 조절을 한 번씩 꼭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관련이 있다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그 2014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만을 암의 주된 위험 인자로 명명하였습니다. 네. 종양 치료에 있어서 체중 감량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암 환자들의 피로감, 삶의 질 등의 각종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비만과 관련하여 위험도가 증가하는 암 1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13가지 암 중에는 우리나라 5대 암에 속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종에 따라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유병률이 많게는 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흔히 흡연과 나쁜 음식이 암의 발병 원인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영국 암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흡연, 음식에 이어 비만이 암 발병 원인 3번째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비만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암종별로 다른데요. 호르몬 생성 이상, 암세포를 억제하는 NK세포 억제, 과잉 축적된 지방으로 인한 만성염증 등이 그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심뇌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이 심뇌혈관 질환이 이제 결국 혈관에 좀 지방 성분이 많이 축적된 것과 관련이 깊으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 잘 알려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과 흡연, 나이, 가족력, 그리고 비만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체질량 지수에 의한 비만 혹은 허리 둘레에 의한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발생 위험도를 1.2배에서 복합적으로는 2.7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인터하트라는 연구 모델에서는 복부 비만 하나만으로도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1.6배나 증가시키고 흡연과 앞서 언급한 만성 질환 등이 있을 때는 비만할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68배나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뇌졸중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집단 추적 연구 결과를 보시면 연구 시작 당시 비만이거나 비만이 원인이 되는 당뇨가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뇌졸중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만이 대한민국 성인 사망률 1, 2위인 심뇌혈관 질환과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합병증 관리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비만을 치료하면은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 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습니다. 비만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들은 크게 대사 이상에 의한 질환과 물리적인 과도한 체중에 의한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사 이상에 의한 질환은 앞서 살펴본 심뇌혈관 질환, 암, 혈액종양 질환, 대사 내분비 질환 등이 있고요. 과도한 체중에 의한 질환으로는 하지정맥류, 위식도 역류,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를 통해 이런 질환 및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 수면 무호흡 및 관절통 개선, 불안, 우울 등의 심리장애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이 비만이 신체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 비만과 우울 증상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울 증상은 흔히 식욕 증가, 폭식 장애, 우울증 약물 및 활동의 감소로 인해 체중 증가를 유발하게 되고 역으로 비만인들은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우울, 불안, 고립의 상태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반된 정신과적 문제들은 비만 치료의 순응도 및 치료 경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비만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신체적으로 또 이제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만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날씬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만을 단순히
쉽게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만의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개인의 생활 습관과 목표 체중 감량 정도에 따라 치료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시행할 수 있는 행동요법, 식사요법, 운동치료요법 등이 있고요. 병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약물 및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 전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를 측정하여 비만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마른 체형 선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체질량 지수 20 전후인 아주 정상인 분들도 비만 치료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비만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 걸쳐 현재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체중 감량을 통해 비만 관련된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동 치료인데요. 비만을 부르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좀 바꿔나가는 건가요? 네. 행동 치료란 비만을 초래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사 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 섭취량을 줄이고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려 체중 감량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네. 다른 치료법 방법들에 비해 장기적인 체중 감량의 효과가 크고요. 비만 치료 후 체중 재증가, 즉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서 몇 가지 행동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조절 기법은 적절한 자극 하에서만 적절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자나 군것질 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한 예입니다. 보상 기법은 식사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늘려주는 양성 강화 기법으로 살을 뺐을 때 본인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는 것이 한 예이고요. 자기 관찰 기법은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의 식사 내용을 기록하는 식사 행동 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는 경우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영양 교육, 대체 행동 기법, 인지 재구조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 치료인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비만 치료에서 식사 조절은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여 체내 에너지 결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사 행동 치료와 함께 적절히 시행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식사 치료의 공고안인데요. 보시면 결국 에너지 제한 정도와 다양한 식사 방법은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요즘 SNS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근거가 없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지만 과연 나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식사 치료에는 크게 하루 필요한 열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열량 제한식과 영양소의 구성을 달리하는 영양소 제한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식단을 짤 때 중요한 게 이제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일일 대사량은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일 대사량의 구성은 기초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60에서 70%,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활동 대사량이 20에서 30%, 그리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 대사량이 10% 정도 차지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다음과 같이 해리스 베네딕트 공식인데요. 성별로 체중, 키, 나이를 대입하여 구하게 됩니다. 또한 간단한 방법으로는 1시간당 1kg당 1kcal가 기초 대사량으로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50kg인 사람은 1 곱하기 50kg 곱하기 24시간 하여 하루에 1200kcal가 기초 대사량이 됩니다. 네. 활동 대사량은 활동량, 생활 형태에 따라 기초 대사량의 개수인 0.2에서 0.5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활동을 하는 50kg인 사람의 활동 대사량은 앞에서 구한 활동 대사량 1200의 개수 0.3을 곱하여 360kcal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일일 대사량을 구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칼로리 계산 엄청 꼼꼼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 칼로리가 중요한가요? 네. 칼로리는 열량의 단위로서 1칼로리는 4.2줄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비만의 치료는 단순히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취하는 칼로리는 줄이고 소비하는 에너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체중 1kg를 감소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7,700kcal가 소모되어야 합니다. 즉 매일 500kcal씩 적게 섭취한다면 2주일에 1kg 정도 체중이 감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영양소별로 열량비는 다른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약 4kcal, 지방은 약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같은 양을 섭취한다면 지방을 섭취했을 때 좀 더 많은 열량이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또 성인들에게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알코올인데요. 알코올 역시 1g당 7kcal 열량을 갖는데요. 계산해보면 맥주 500cc 한 캔당 약 180kcal의 열량을 가집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칼로리를 보면 체중에 따라 운동 강도별로 소비되는 칼로리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운동으로는 스트레칭, 요가, 산책 등이 있고요. 중간 운동으로는 에어로빅, 계단 오르내리기,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운동으로는 수영과 조깅 등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힘든 운동을 할수록 칼로리 소비가 많은 것이겠죠. 네. 따라서 본인의 일일 대사량을 알고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어떤 운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비만 치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유행하는 그 다이어트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건강에 괜찮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건 건강을 해롭게 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간헐적 단식은 열량 제한식의 한 종류로서 말 그대로 가끔씩 단식하여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공복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인기를 끄는 방법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16대8 법칙과 5대2 법칙입니다. 16대8 법칙은 하루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 8시간 동안 두 끼를 먹는 방법이고 5대2 법칙은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이틀은 아침, 점심을 거르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당뇨병, 대사증후군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서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연구 결과는 없고요. 간헐적 단식의 부작용을 판단하기 어렵고 식사를 거르면서 생기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이로 인한 영양소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간헐적 단식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체중 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일부 영양소를 제한하는 식이요법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을 뭐 아예 안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균형된 식단의 하루 에너지 공급원은 탄수화물이 55에서 65%, 지방이 20에서 25%, 단백질이 15에서 20% 정도입니다. 당연히 각각의 영양소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특히 비만에 대해 여러 시기 연구가 시행되었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먼저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단으로 이는 황제 다이어트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방이 열량이 높고 고지방식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지방 섭취를 20% 이하로 하는 여러 저지방 식단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탄수화물을 제약시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당지수 지하입니다. 당지수를 간단히 말하면 탄수화물을 함유한 표준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혈당 변화를 같은 양의 포도당을 직접 섭취한 후 생기는 혈당 변화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즉 네. 섭취 후에 혈당 변화가 얼마나 크냐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고당지수 음식은 섭취 후 빠르게 혈당이 증가하는데 그로 인해 인슐린 역시 급속히 분비되어 체지방 축적의 증가와 혈당 감소로 인한 단음식 땡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에 있어서 고당 지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고당 지수 음식으로는 도넛, 쌀밥, 라면 등이 있는데 그래서 당 지수를 고려한다면 쌀밥보다는 보리밥, 도넛보다는 호밀빵을 권할 만합니다. 네. 반면 같은 탄수화물을 포함하지만 과일, 채소에 있는
것들은 당지수가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탄고지라고 해서 근데 네.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도 한때 또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건 좀 어떤가요? 네, 그 2000년대 이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고열량의 지방식을 보충함으로써 체중 감량 및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탄고지는 시행 초기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는 큰데요. 이는 조기 포만감을 유도해 식욕을 억제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종류가 제한됨으로써 섭취량, 즉 절대적인 열량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네. 실제로 극도의 저탄고지 식단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실제 연구에서도 중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의 과다 섭취는 앞서 언급한 고당지수 음식에 의한 기전과 비슷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요. 저탄고지는 이러한 생리 현상에 기반하여 인슐린의 변동폭을 줄여주고 식욕에 관련하는 렙틴 호르몬의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주요 이론입니다. 네. 하지만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 비율 50에서 55%를 기준으로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면 사망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U-쉐입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탄고지의 이제 이론적인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인 연구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현실에서 대한비만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사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비만 치료에 있어서 한 가지의 평법은 없고 어찌 보면 원론적이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이 잘 잡힌 식단으로 열량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 늘리기를 꾸준하게 지속 실천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운동 방법입니다. 그 운동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본인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요. 네, 운동 치료는 식사요법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비만 치료법으로 체중 감량뿐 아니라 감량된 체중, 제지방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기 위해선 생활의 일부로 할 수 있는 재미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운동 치료의 기본 원칙으로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표를 보시면 영어로 FITT VP 원칙이라 하여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류, 운동량, 점증을 고려하여 운동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만 환자에서 운동 처방을 이 원칙에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와 시간은 주 5회 이상 하루 30에서 60분, 강도와 점증은 저중강도에서 시작하여 빈도를 증가시키고 종류는 심폐지구력 증진과 체지방 감소와 유지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기초대사율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저항 운동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운동을 또 얼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적절한 강도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목표 심박수, 운동 자각도, 대사 당량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심박수는 운동 강도와 비례하는데 비만인이 운동 시에는 최대 심박의 50에서 70%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 자각도는 주관적으로 힘이 드는 정도, 기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그 스케일에 따라 6점에서 20점까지 증가할수록 강도가 강해지는데 비만인 경우 12에서 13점, 즉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사 당량 매트는 실제 신체 활동 강도를 설명하는 데 표준화된 방법으로 1매트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산소 소비량을 말하고 이는 계산식에서 보는 것처럼 체중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비만인에서는 3에서 6매트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운동으로 걷기와 사이클,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항 운동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저항 운동이란 관절의 이제 가동 범위 내에서 근육을 수축 이완하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신체가 긴급하게 에너지 공급을 필요하므로 에너지 생산 효율이 가장 좋은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체중 감량에 있어 유산소 운동은 직접적으로 체지방량을 줄일 수 있는 운동으로 꼭 필요하지만 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 또한 하루 에너지 소비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덤벨 같은 기구를 사용하는 프리웨이트와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기계를 사용하는 머신 웨이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저항 운동에서도 역시 강도는 중요한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1rm이라 했을 때 중강도인 70에서 80%로 10회 내외 반복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치료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선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안전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대한비만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약물 치료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환자에서 비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에 교로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시 반드시 기본 치료인 행동, 식사, 운동 치료를 함께 해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환자들은 약물 치료가 효과가 빠르고 간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약물 의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미식약처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은 크게 지방 흡수 억제제와 식욕 억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분명 올리스텟은 지방 분해 효소 억제를 통해 섭취되는 지방의 약 30%의 흡수를 저해하여 대변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변, 기름변, 복부 팽만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로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여 작용을 하는데 로카세린은 세로토닌을,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복합제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제제를, 펜터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조절하여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펜터민 계열의 약은 효과는 강할 수 있으나 신경항진, 불안, 입마름 등 교감신경 항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심장에 대한 부담으로 12주 이내 단기간만 복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으로 다음을 보시면 최근 또 유행한 것이 주사제인 리라글루티드인데요. 이는 당뇨병 치료에도 쓰이는 GLP-1, 즉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로 포만감 증가와 배고픔 억제 두 가지 기전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용량을 0.6mg에서 3mg까지 조절해가며 매일 피하층에 자가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약물이기에 의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약물을 처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수술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죠. 네, 맞습니다. 비만 수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월부터 비만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그 보험 기준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무호흡증 같은 합병증이 있은 경우, 또한 적절한 치료에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체질량 지수 27.5 이상의 당뇨 환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네. 즉 고도 비만 혹은 난치성 당뇨를 앓고 있는 비만 환자가 그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수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은 위의 일부분을 절제하여 위 용적을 줄여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고, 위밴드 삽입술은 위의 윗부분에 밴드를 감아 위를 작게 만들어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임 정도에 따라 섭취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가역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 우회술은 음식의 섭취와 흡수를 동시에 제한하는 수술로 체중 감소와 동반질환 호전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별로 효과 및 장단점이 다르기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본인에게 알맞은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만이 이제 하나의 질환이구나라고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만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은 단순히 뚱뚱한 상태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재발하고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그만큼 조급하게 단기간에 비만에서 탈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요요 현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선 본인이 비만인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후엔 기본이자 필수인 다양한 행동요법, 올바른 식사요법, 꾸준한 운동치료를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약물치료 혹은 수술치료와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뭐 하나의 특정한 다이어트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의 비만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만도 하나의 질환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체중 조절로 변화되는 내 몸의 건강 결국 관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체중 조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